네,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오늘 주제는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 중에서도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혹시 K-민즈 클러스터링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이미 들어봤다 하는 사람. K-민즈 클러스터링 들어봤다. 음. 오늘 처음 듣는다. 모른다. 음. 대부분 잘 모르시는군요. 그게 맞죠, 사실. 그죠? 근데 요즘에 워낙 이 데이터 마이닝도 그렇고 데이터 과학, 데이터 마이닝 포함해서, 그리고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루는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내용들을 다른 수업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좀 많이들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K민즈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좀 많은 모델들을 살펴봤잖아요. 우리 공부했는지 다 기억나세요?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K 니어리스트 네이버스, 디시전 트리,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빠진 거 있나요, 혹시? 안 한 거 있나? 다 얘기했죠? 예. 얘네들 얘기했는데, 얘네들 전부 다 지도학습 방법입니다. 맞나요? 지도학습이 뭐냐면은 훈련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걔네들을 열심히 학습해서 어떤 하나의 함수를 유출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은 어떤 출력이 나온다.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은 어떤 출력이 나온다.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은 어떤 출력이 나온다. 요거를 이렇게 명세해 놓은 게 트레이닝 데이터잖아요. 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출력이 나와야 한다라는 펑션 있죠. 그 펑션을 우리가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펑션을 찾았으니까 우리의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러니까 출력이 뭔지 모르는 이런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이 펑션을 사용해서 이걸 유출을 해내는 게 보통 이제 지도학습의 활용 방법이죠. 그죠? 이게 지도학습이었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지도학습 혹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주는 거잖아요. 머신러닝 기법들한테 이 가이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를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우리말로 하면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면은 이런 가이드가 없는 그런 상황을 모두 얘기하는 게 되겠죠. 앞에서는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은 어떤 출력이 나와야 된다, 이 가이드를 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지도학습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가이드가 없으면, 그죠? 이런 가이드가 없으면은 이걸 우리가 비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가이드 없이 뭔가를 학습을 하게 된다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요거를 우린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는데 이제 비지도 학습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클러스터링, 데이터 클러스터링.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서로 뭉쳐져 있는 애들을 이제 한데 이제 그룹화하는 그런 게 이제 클러스터링이고,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은 차원을 줄이는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만 차원짜리 벡터다, 각 데이터마다 만 차원짜리 벡터다라고 하면 그거를 일일이 처리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고스란히 보관을 하면서도 좀 작은 차원으로 줄이는, 작은 차원의 데이터, 100차원의 데이터로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줄이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우린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혹은 차원 축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애널리시스라고 어떤 데이터들 간의 연관 관계,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어떤 데이터랑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정답을 알려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비지도 학습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데이터에 맞춰야 하는
정답이 딱히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들의 어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도입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클러스터 분석, 뭐 영어로 하면 그냥 클러스터링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다차원 공간상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오른쪽 그림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딱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느낌적으로 여기 얘네들은 비슷한 데이터인 것 같고, 여기도 비슷한 데이터, 여기도 비슷한 데이터인 것 같잖아요. 뭉쳐져 있는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 2차원 데이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예시는 2차원 데이터고, 그 한눈에 시각화가 되니까 이게 딱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고차원 데이터이고, 그러니까 뭐 100차원짜리 데이터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은 그냥 뭐 시각화한다고 해도 한 번에 어떤 데이터들이 서로 뭉쳐져 있다, 이런 걸 알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서로 뭉쳐져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한데 묶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룹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뭉쳐져 있는 애들끼리 이제 하나의 그룹, 여기도 하나의 그룹, 여기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클러스터링 분석이 하는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클러스터 분석의 활용예가 정말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진 많이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죠? 네, 사진 많이 찍고 사진첩 보면은 그 인물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웃으세요. 네, 네, 아무튼 인물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들 써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핸드폰 있으면 한번 꺼내서 한번 보세요. 저도 보면은, 저도 이제 개인정보가 있어서 저도 여기다가 슬라이드에 만들어 놓지 못했는데, 저는 구글 그 포토 앱을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검색인가? 네, 컬렉션에 있나 보다. 컬렉션에 인물 및 반려동물 누르면은 여기 그냥 멀리서 보니까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 얼굴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뒤에서는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핸드폰 보세요. 얼굴이 나오는데 그 얼굴을 누르면은 그 사람이 나온 사진들이 쭉 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사람 얼굴 가지고 어떤 인베딩을 만드는 거예요. 인베딩을 만들고 벡터로 만들고, 그 벡터들 간에 그 군집화를 해서 그 얼굴 가지고 이제 군집화를 해서 같은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한데 클러스터링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그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그 작성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사진 두 개를 띄워놓고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물어놓고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질문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이미 이 사진이랑 이 사진으로 어느 정도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미 클러스터링을 해놨는데 만약에 같은 사진이다, 같은 사람이다 라고 체크를 하면은 이 두 개의 클러스터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대로 냅두는 거고. 같은 사람인 것 같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인물 사진 검색에도 이제 클러스터 분석이 활용이 될 수 있다. 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져왔고요. 이것 말고도 클러스터 분석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뉴스들을 모아서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뭐 최근에 그 한강 작가분께서 그 수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들을 한데 모아서 보고 싶으면은 또 이제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지난 얘기는 하겠지만 뭐 코로나 관련된 뭐 뉴스들을 좀 그 클러스터링해서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비슷한 뉴스를 모아서 볼 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메일들 있잖아요. 이 메일들도 텍스트 데이터니까 이것도 어떤 뭐 독투백 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임베딩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네들 간의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서 비슷한 메일들끼리 이렇게 모아 놓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그 출석 대체 보고서를 저에게 이메일로 제출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한 80개에서 90개의 메일이 쌓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일일이 한 명씩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아주 자세히는 못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본 다음에 좀 코멘트할 내용이 있으면 코멘트도 하고 있거든요. 코멘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뭐 적당히 그냥 잘 제출하신 겁니다. 받으신 분들은 뭐 네. 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잘 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엄청 정성 들여서 써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는 감동 포인트를 적어서 메일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비슷한 메일들끼리 모아놓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필터링 같은 걸 통해서 모아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메일의 그 특징을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임베딩으로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클러스터링 하면은 비슷한 메일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럼 스팸 메일들도 비슷한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분석을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천 시스템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추천 시스템 설계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추천 시스템 관련된 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영화 추천을 예를 많이 들거든요. 넷플릭스 데이터셋 사용해서. 그럼 이제 보통 사용자랑 영화를 같은 그 공간상에다 매핑을 해요. 다시 말하면 벡터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벡터들 가지고 클러스터 분석을 해서 이제 비슷한 사용자들을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처럼 친구를 잘 못 만드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유저들을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렇게 그 DM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비슷한 영화들끼리 이렇게 뭉쳐놓고 어떤 영화를 만약에 내가 좋아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영화들도 좋아할 것이다. 뭐 추천할 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진 압축할 때도 이 클러스터 분석이 활용이 됩니다. 그 실제로 뭐 GIF나 PNG 파일 있잖아요. 이런 파일들에서 이런 파일 포맷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비슷한 색상들끼리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그 원래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요 이미지에서 그 사용되는 색상들이 막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픽셀마다 사용되는 색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색상들을 클러스터링을 해서 비슷한 색상들끼리 그룹 짓는 거예요. 그룹을 지어놓고 그 중에서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뭐 클러스터를 2개만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색상을 2개만 사용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변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딱 2개의 색깔만 써가지고 이제 이 이미지를 이렇게 변환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미지의 퀄리티가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미지를 압축할 수는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GIF 포맷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 256가지 색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IF 포맷으로 보면은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요런 비슷한 느낌의 사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를 딱 256개의 색깔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K-민지 클러스터링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그 양자화 시키는 거죠, 색깔들을. 그래서 비슷한 색상 모으기를 통해 사진 압축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알고리즘의 이름은 K-민즈 클러스터링인데,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적인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분할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데이터를 군집화하는 그런 클러스터 분석 알고리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산수학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직 안 배우신 것 같긴 한데 아마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이산수학에서 이제 파티셔닝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요 K-민즈 클러스터링은 파티셔닝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집합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을 그 여러 개로 나누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집합이라고 했을 때 A, B, C 이렇게 세 개의 집합으로 나눴으면은 이 A, B, C가 포함하는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랑 동일하고, 그죠? 동일하고, 그리고 어떠한 각각의 개별 데이터도 두 개 이상의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 A, B, C 집합을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 어떤 하나의 군집에 속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또 왜 중요하냐면은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에서 이런 파티셔닝이 아니고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데이터는 뭐 이 군집에 속할 수도 있고 저 군집에 속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좀 여유를 두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어요. 근데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은 파티셔닝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산수학 시간 때 잘 배우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을 미리 해줘야 됩니다. 이건 사용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K를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KNN에서도 그랬었죠. K-니어리스트 네이버에서도 K를 지정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반복 연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이 진행이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바로 그 알고리즘 한번 수도 코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그냥 일종의 수도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예제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지금 먼저 데이터는 앞에서 봤던 그 그림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색 점들이 다 데이터고, 맨 처음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임의로 K개의 센트로이드, 그러니까 중심점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예에서는 K가 3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K가 3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점을 3개를 찍는 겁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3개를 찍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랜덤하게 센트로이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은 각 데이터들마다 이 센트로이드들과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요. 그럼 이 점을 보면은 이 3개의 센트로이드 중에서 요 빨간색 점이랑 가장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점은 빨간색에 속한다 라고 지정을 해 놓습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전부 다 똑같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센트로이드랑 가장 가까운지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있는 점들은 다 파란색이랑 가장 가깝고, 여기 있는 점들은 다 빨간색이랑 제일 가깝고, 여기 있는 점들은 초록색이랑 제일 가까워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센트로이드를 이동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이 파란색들은 이 파란색 그 센트로이드에 가장 가까운 점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센트로이드를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 점들의 가운데에 있는 점을 새로 찾아요. X축끼리 평균 내고 Y축끼리 평균 내면 한 요 정도 나오거든요. 요 정도? 그러면 이 파란색 센트로이드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빨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도 여기 점, 얘네들을 평균 내면은 아마 한 요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이 초록색 점도 마찬가지로 이 3개의 점의 평균을 내면은 한 이쯤 나올 것 같은데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모든 데이터들마다 이 이동한 센트로이드를 가지고 다시 거리를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그 센트로이드들로 이 데이터를 할당을 시켜요. 얘는 보면은 원래 센트로이드 위치에서는 빨간색이랑 제일 가까웠는데 보면은 옮겨진 센트로이드들을 살펴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 중에 제일 가까운 거는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바뀌었죠.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여기 있는 점들은 다 거리 계산해 보면은 초록색, 여기도 초록색, 여기도 거리 계산해 보면은 초록색이랑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초록색이 된 거고, 여기 있는 점들은 다 파란색이랑 가깝고 여기 있는 점들은 빨간색이랑 가까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뻔하죠? 이제 여기 있는 각각의 각각의 센트로이드들에 대해서 이 중심점을 다시 계산을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중심점을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각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센트로이드에 가장 가까운지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변화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알고리즘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처음에 랜덤하게 센트로이드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들마다 어느 센트로이드랑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 다시 계산하고 조사하고 계산하고 조사하고 계산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더 이상 바뀌지 않으면은 종료. 요게 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K-민즈 구현해보라고 하면은 해볼 수 있겠죠? 알고리즘이 4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구현해보면은 조금 더 길어지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좀 재밌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은 이제 항상 옵티멀한 결과를 보여주는 애는 아닙니다. 이제 그 좀 운이 안 좋으면은 요런 결과를 보여줄 때도 있어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점들은 전부 다 이제 빨간색이랑 제일 가깝고, 여기 점 하나가 숨어 있는데 얘는 파란색이랑 제일 가깝고, 여기 있는 점들은 초록색이랑 제일 가깝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아무리 업데이트를 다시 하려고 해도 이 센트로이드들의 위치는 더 이상 바뀌지 않아요. 그죠? 이대로 이미 수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결과가 더 바람직하지, 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는 로컬 옵티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컬 옵티멈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로컬 옵티멈에 어떻게 하면은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은 빠지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몇 개 없잖아요, 데이터가. 이런 경우에는 쉽게 그 글로벌 옵티멈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차원이 많이 커지고 데이터 양이 아주 많아지면은 그 로컬 옵티멈이 그 도처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어느 하나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글로벌 옵티멈이랑 제일 비슷한 데에 빠지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는 중심점을 초기화할 때 좀 잘 하는 게 많이들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가장 처음에 이 센트로이드 중심점을 그냥 랜덤하게 K있게 고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로컬 옵티멈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노력으로는 이 랜덤한 센트로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다시 랜덤한 센트로이드를 또 만든 다음에 다시 해보고, 요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결과가 있으면은 걔를 가져다 쓰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임의의 벡터 중심점을 초기화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가장 좋다는 게
뭔지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좋다. 뭐가 가장 좋은 것일까? 도대체 왜 얘는 나쁜 것이고 얘는 좋은 것인가? 요거를 좀 수학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매저가 필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바로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분산, 각 클러스터마다의 이제 분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분산. 무슨 말이냐면은, 보시면은 이 클러스터를 한번 봅시다. 이 클러스터는 분산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분산을 계산해 본다기보다는 그냥 딱 보면은 데이터가 좀 멀리 퍼져 있잖아요. 그죠? 멀리 퍼져 있다. 다시 말하면은 분산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반면에 이런 식으로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산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 점들과 센트로이드들 간의 거리가 멀면 그럼 분산이 큰 거죠. 그죠? 이 센트로이드들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뭐 점들이 이렇게 있고 얘가 센트로이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요런 그림, 얘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분산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클러스터를, 그러니까 어떤 클러스터의 품질을 평가할 때 이제 분산을 계산을 하는데, 그 분산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 모든 센트로이드에 대해서 그 센트로이드들과 데이터의 이제 거리의 제곱의 합을 이제 우리가 분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됐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점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런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이 중에서 점들 중에서 랜덤하게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중심점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 그냥 임의로 그 공간상에서 랜덤하게 점을 선택을 하는 것보다 이 데이터에서 점을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어떤 점이 유리하냐면은 우리가 데이터 분포를 미리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랜덤하게 데이터를 -1에서 1 사이에 있는 이런 점들로 뽑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면은 너무 센트로이드들이 전체 데이터에 비해서 한 곳에 몰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걸 피하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데이터의 x축에 뭐 제일 낮은 값이랑 큰 값이랑 제일 낮은 값이랑 큰 값이랑 뭐 이런 거 분석해 가지고 근데 그렇게 랜덤하게 뽑으면 되긴 하겠지만, 근데 그것도 데이터가 뭐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고 여기에 조금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 공간에서 임의로 벡터를 뽑는 것 대신에 데이터들 중에서 랜덤하게 몇 개를 골라서 초기 센트로이드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뽑으면은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로컬 옵티멈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센트로이드를 직접 지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제 얼굴 사진 뭐 이런 걸로 예를 들었는데, 그 전체 다 그 클러스터링 못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대충 봤을 때 이 사진은 완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고 이 사진은 우리 부모님이고 딱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진 한 장 한 장 한 장 뽑아가지고 얘네들이 그 초기 센트로이드들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 분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중심점을 지정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성능이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means++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멀리 떨어진 점들을 초기 중심점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데이터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가장 외곽에 있는 그 데이터를
센트로이드들로 추출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처음에 랜덤하게 점을 하나 이제 선택한 다음에 이 점이랑 이제 그 모든 데이터들의 거리를 계산해 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애 있잖아요. 얘를 첫 번째 센트로이드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센트로이드랑 또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의 이제 거리를 다 계산을 해요.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멀리 있는 점 있죠. 그 점이 만약에 얘면은 이제 얘를 이제 두 번째 센트로이드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센트로이드는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은 이 각 데이터들마다 그 지금까지 지정된 센트로이드들 있죠. 거리를 다 계산을 해요. 합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해봐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또 합산한 거리가 가장 멀리 있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이제 세 번째 센트로이드로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 번째 센트로이드를 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다 이렇게 지금까지 찾은 세 개의 센트로이드들과 거리 계산을 다 해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해본 다음에 걔네들의 합이 가장 적게 나오는 그 점을 네 번째 센트로이드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점들 가지고 초기 센트로이드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로컬 옵티멈에 좀 덜 빠진다라는 그런 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죠? 지금 이 경우에도 좀 멀리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센트로이드로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결국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수렴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을 초기 중심점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좋은 클러스터란 이제 분산이 낮은 그런 클러스터가 되는 거고, 요건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뭐 비용이 낮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중심점과 데이터들 간의 거리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걸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분산의 정의와 동일하니까 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K-민즈 클러스터링의 경우에 K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적절한 K를 찾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K를 찾는 방법은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엘보우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엘보우라고 하면은 요 뭐라고 하죠? 이거? 팔꿈치를 엘보우라고 하잖아요. 왜 엘보우는 생각이 나는데 팔꿈치가 생각이 안 날까요? 네. 아무튼 이제 팔꿈치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프 보면은 요런 점을 찾는 거예요. 클러스터의 수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 값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때마다 그 비용, 여기 얘기했던 요 비용 있잖아요. 요 분산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해서 찍어 본 거예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 보다 보면은 이렇게 분산 값이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쭉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안 떨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굉장히 조금씩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엘보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점을 가장 적절한 K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보니까 K를 그냥 계속 증가시키면은 이 비용이 더 낮아지니까 그럼 더 큰 K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 데이터의 수랑 센트로이드의 수가 동일하면 그러면 분산이 0이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그 클러스터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클러스터의 수가 증가할수록 비용은 어차피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데이터와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센트로이드가 많아지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센트로이드가 좀 잘못 찾아져서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뭐 살짝은 굴곡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낮아질 때 이게 훅 낮아지다가 좀 천천히 낮아지는 이런 순간이 찾아지게 되는데, 그때 이 점을 우리가 가장 적절한 K값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됐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 내용 전부고요. 요 K-민즈 클러스터링 말고도 클러스터링 방법은 좀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뭐 K-매도이즈, 뭐 계층적 클러스터링, DB-스캔, 뭐 이런 등등등등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K-민즈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아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알고리즘이 이상치에 좀 민감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에 막 이상하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애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3개의 클러스터로 만약에 하게 되면, 물론 4개로 하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쪽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들은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 때문에 여기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이상치가 존재하면은 K-민즈 클러스터링은 조금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그죠?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K-매도이즈는 그냥 센트로이드 자체를 데이터에서만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제약을 두는 게 K-매도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들의 센트로이드는 딱 여기 가운데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K-매도이즈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묶였으면은 센트로이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센트로이드로 보고 이렇게 분산을 계산을 해봐요. 여기서도 분산을 계산을 해봐요. 이렇게 여기서도 분산 계산해봐요. 그러니까 얘가 센트로이드일 경우에 분산이 얼마인지, 얘가 센트로이드일 경우에 분산이 얼마인지를 다 계산해봐요. 그 중에서 분산을 제일 낮추는 애를 센트로이드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K-민즈랑 똑같은데 센트로이드의 위치가 임의의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량이 엄청 많습니다. 대신에 이상치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방법이고요.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말 그대로 계층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그룹 짓는 그런 방법인데, 처음에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서 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쌍을 하나 찾아요. 제일 가까이 있는 걔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요. 그 다음에 그 두 점의 평균점 있죠. 그 평균점을 새로운 점으로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모든 데이터 중에서 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그 데이터 2개를 찾아요. 걔네들을 또 하나 묶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개씩 계속 묶는 거죠. 그러면은 걔네들을 트리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떤 데이터랑 어떤 데이터랑 묶이고 어떤 데이터랑 어떤 데이터랑 묶이고 이거를 트리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클러스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이쯤에서 자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애가 하나의 클러스터, 여기 있는 애가 클러스터, 여기 있는 애가 클러스터, 여기 있는 애가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계층적 클러스터링이고요. 뭐 연산량이 좀 많은데 근데 좀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좋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DB-스캔 알고리즘은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데, 얘는 K-민즈의 조금 치명적인 문제를 좀 잘 보완하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이 2개의 그림이 그 K-민즈의 단점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 뭐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 보면은 딱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림 2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 사람이 봤을 때 여기 있는 가운데에 있는 원이 하나의 클러스터고 바깥에 있는 원이 하나의 클러스터인 것 같잖아요. 요거를 2개의 클러스터로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K-민즈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면 요거 2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암만 노력해봐야 결국에는 센트로이드가 지금 여기랑 여기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암만 노력해봐야.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못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클러스터 하나, 여기 있는 거 클러스터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싶은데 K-민즈 클러스터링으로는 요거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K-민즈 클러스터링은 서로 이렇게 말 그대로 똘똘 뭉쳐져 있는 애를 이제 군집해 주는 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상하게 생긴 요런 클러스터는 잘 못 찾아준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DB-스캔 알고리즘은
이런 문제를 좀 보완을 잘 해주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말 그대로 좁은 영역에서 같이 있는 애들은 하나의 클러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로컬하게 보는 거죠. 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주변에 같이 있으니까 다 클러스터야. 클러스터. 얘네들 하나 뭉쳐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네. 여기도 이렇게. 지금 여기 빨간색이니까 잘 안 보이네요. 네. 로컬하게 여기 서로 뭉쳐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클러스터야. 클러스터 얘들도 클러스터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다 클러스터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전체가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뭐 대충 얘기했는데 느낌은 아시겠죠? 네. 제가 이거 원래 수업 계획에서는 DB스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가 밀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질문 있나요? 저 시계 고장난 것 같네요. 저 시계 지금 그죠? 한 10분 전에 죽었나 보다. 20분 전에 죽었나 보다. 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네. 시험 문제 몇 문제냐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글쎄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큰 문제 수가 섹션 수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7강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7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7개 중에서도 이제 세부 문제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네,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내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나요? 오늘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죠? 네. 그래도 기운 내서 남은 수업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